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디지털 리터리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봤던 DHCP에 이어서 NAT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, 변환해주는 기술로서 우리가 보통 이 사설 네트워크라는 우리가 이 인터넷의 이 공인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설 IP라는 것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커맨드 창 띄워서 그죠? 여기다가 윈도우 키 누르고 R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요 실행창이 뜹니다. 여기 cmd라고 치시고 여기다가 IP config 라고 눌러보시면 보통 이런 192, 168, 192, 168 어쩌고저쩌고 주소들이 많이 뜰 겁니다. 여기 보면 서브넷 마스크 우리 아까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서브넷 마스크도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이 네트워크 주소가 2에 32승계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인터넷 단말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, PC, 노트북이 모두 다 공인 2에 32승계에 존재하는 그 IP 주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설 IP를 쓰게 되는데 그 사설 IP를 외부의 이 인터넷 ISP 쪽으로 넘어가서 이 외부의 인터넷과 연결될 때는 이 IP를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우리도 예를 들어 우리끼리는 내 친구들끼리는 이름만 이야기해도 모두 다 구분이 되고 뭐 식별하는데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해외를 가거나 어떤 좀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될 때는 어, 신분증 아니면 여권 이런 이 나갈 때만 필요한 나를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그런 아이디가 필요하죠.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하죠. 그래서 이 NAT는 내부에서 통신을 할 때는 이 사설 IP를 쓰다가 외부에 인터넷 밖에 있는 어떤 장비와 통신하고자 할 때만 잠깐 이 공인 IP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NAT고요. 그 중에서도 이 베이직 NAT는 내가 실제 나갈 때마다 퍼블릭 IP, 실제 공용에 쓸 수 있는 공인 IP 하나를 받아서 가는 게 진짜 그냥 NAT이고요. 보통은 이 NAPT를 사용합니다. 이 NAPT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IP 주소 하나에는 거의 4만 개의 포트가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각 포트별로 나누어서 이 4만 개의 이 패킷이 동시에 하나의 공인 IP를 가지고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집에 공유기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집 전체의 IP들이 하나의 공인 IP에 매칭되어서 외부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그래서 NAT 그냥 NAT는 프라이빗 사설 IP 하나에 공인 IP 하나가 매칭되는 거고요. NAPT는 이 공인 IP 하나에 많은 사설 IP들이 할당되는 형식입니다. 자, 그다음 우리 IPv4를 넘어서 IPv6가 등장을 했고 현재도 조금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IPv4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고갈, 보안성,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소 체계로 이 IPv6 같은 경우는 32비트가 아니라 훨씬 큰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단말에
전부 다 이 공인 IP, IPv6의 공인 IP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범위의 IP 주소 체계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IPv6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처럼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고요. 이 IPv6 앞에 주소에다가 이 포맷 접두사를 붙여서 이 포맷 접두사에 다양한 이 IPv4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들, 예를 들면 0000, 001은 네트워크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들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유기와 같은 액세스 포인트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었고요. 뭐 0000, 010 같은 경우는 IPX, 그 인터 네트워크 패킷 익스체인저,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을 연결하는 라우터나 스위치와 같은 그런 장비들을 위해서 미리 예약해 두고, 001은 이 유니캐스트 주소, 특정 이 서버나 이런 주소, 아니면 링크, 사이트, 멀티캐스트,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접두사를 이미 네트워크 아이디보다 더 앞에다가 이 모양이면 무조건 이 뒤에 이 주소는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. 그렇게 접두사만 해도 8비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, 왜냐면 IPv6는 128비트짜리니까요. 그래서 충분히 저런 우리가 IPv4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주소 체계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유니캐스트는 우리가 1대1로 패킷을 보내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패킷 전송이 전부 다 유니캐스트입니다. 출발지와 목적지의 IP 주소를 가지고 발송시키면 목적지 IP 주소까지 내 패킷을 전달해 주는 게 유니캐스트고요. 이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음성 데이터나 비디오,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용의 채널로,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만약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은 유튜브를 본다, 아니면 트위치, 뭐 아프리카 TV와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패킷을 일일이 다 복제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복제를 해주는, 우리 뭐 TV랑 같은 시스템이죠. 실시간 TV 보는 것처럼 모두 다 이 TV를 켜면 같은 화면을 보게 됐을 때, 그런 시스템일 때 서버에서는 한 번만 보내주면 중간중간 구간에서 알아서 이 패킷들을 복제함으로 이 영상을 최초에 발신하는 이 장치가 부하를 좀 덜 먹고, 그 구간의 다른 네트워크 장비들도 부하를 좀 덜 먹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요. 이 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구글에다가 접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구글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. 뭐 한국에도 구글 서버가 있을 거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, 그냥 구글이라고 딱 치면 내 현재 이 네트워크 인터넷의 내 네트워크 위치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상으로 가장 가까운, 가장 비용이 덜 드는 이 구글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시켜 주는 것이 애니캐스트입니다. 그래서 네트워크의 부하를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, 왜냐하면 그 서버와 내 구간이 짧으면 네트워크 전체에 불필요한 트래픽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니까, 그럴 때 쓰기 위한 애니캐스트도 이 IPv4 때부터 이야기는 나왔지만 구현할 공간이 없었는데, IPv6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주소 체계도 쓸 수 있습니다.
그러면 이 IPv6의 헤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뭐 대부분처럼 이 처음에는 이 버전이 나오고요. 여기서 버전이 4다 그러면 IPv4로 쭉 해석이 되고요. 여기서 버전이 6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IPv6의 구조로 데이터를 읽어가게 되고요. 뭐 IPv4랑 거의 비슷하게 소스 어드레스 IPv6의 소스 어드레스 IPv6의 데스티니한 목적지 어드레스를 만들어 넣고 헤더에다가 붙여주면 패킷이 되고요. 그리고 이 IPv6는 최근에 데이터들이 훨씬 커지고 있죠. 뭐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4K 뭐 6K 뭐 8K까지도 뭐 TV 시장이나 이제 전문 하이엔드 장비에서는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번에 보내야 되는 데이터 양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이 확장 헤더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 아니면 복잡한 어떤 이 데이터들을 헤더에 포함시켜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이 IPv6는 이런 헤더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네트워크 계층을 살펴보았고요. 이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해 접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주소 체계와 이 경로 선택 체계, 여기까지들을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살펴봤고요. 자, 그다음은 이 전송 계층입니다. 이 3 계층 위에 이 전송, 우리가 패킷을 전송하는 것까지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이 전송이 되는데, 그럼 이 전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? 자, 보내긴 보내는데 이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서 TCP 보내는데, 만약에 중간에 이 편지가 손상됐다, 택배가 손상됐다라고 하면 그 AS까지 손상되면 다시 그 패킷을 보내지는 이 TCP, 아니면 UDP, 그 보냈는데 중간에 손상돼도 상관없이 계속 데이터를 보내는 이 전송 프로토콜 UDP, 그리고 SCTP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송 계층은 종단의 호스트, 엔드 투 엔드 이 호스트 엔드포인트 호스트 간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해 주는 프로토콜이고요.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것도,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것도 모두 다 이 전송 계층에서 관리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TCP와 UDP의 장점을 잘 조절한 뭐 스트림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TCP와 UDP의 큰 이 장단점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, 탑싯에서는 뭐 SCTP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뭐 데이터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아마 저 SCTP까지는 잘 안 배우셨을 거예요. 자, 그다음 TCP. TCP의 특징. TCP는 TCP/IP 모델에서 응용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사이에서 위치를 하고, 그 응용 계층 사이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제공합니다. 그래서 TCP는 스트림 기반 프로토콜로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, 송신을 위한 버퍼, 수신을 위한 버퍼, 두 개의 버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응용 계층의 프로세스, 프로그램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데, 내가 켠 크롬, 상대방이 이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, 이 둘 간의 통신을 하는데, 이 버퍼를 두고 그 버퍼에 적절하게 데이터들이 잘 쌓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그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
흐름 제어, 오류 제어, 혼잡 제어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흐름 제어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수신 한도, 수신 버퍼가 있는데 수신 버퍼가 너무 많이 차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음식을 먹다가 입에서 이렇게 저작 운동을 해도 이렇게 씹어도 안 넘어가면 더 이상 입에 안 넣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과도한 패킷의 입력으로 이 수신 버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패킷의 양을 일부러 좀 줄인다든지 전송되는 간격을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흐름을 적당히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게끔, 아니면 상대방이 수신 버퍼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많은 패킷을 한 번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CCP가 해 주고 있고요. 그다음 오류 제어는 실제 이 패킷을 전송하다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. 뭐 빛을 이용하거나 구리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거나 중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잘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, 그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 도달 못한 패킷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각 패킷들마다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그러면 이 받는 측에서 순서대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이 와야 되는데 10 다음에 11이 안 오고 12가 왔다. 그러면 오류 제어, 상대방 측에서 예 "잠깐 멈춰라. 나 11번 못 받았다."라고 하고 11 번부터 다시 11, 12, 13, 14 이렇게 이 패킷들을 순서에 맞춰 받는 작업을 TCP 프로토콜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능은 오류 제어입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혼잡 제어인데요. 이 혼잡 제어는 이 종단 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 중간 TCP로 전달되는 중간에 뭐 네트워크에 뭐 패킷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장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원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안 나온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혼잡들도 TCP는 감지해서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중간 구간에서의 혼잡 제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TCP 자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책임지고 보내주는 이런 택배, 등기 서비스와 같이 우리가 보낸 패킷을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냥 패킷 던지면 알아서 "TCP로 보내라."라고 하면 그 TCP로 보낸다라는 의미의 앞에서 봤던 흐름 제어, 오류 제어, 혼잡 제어까지를 모두 제공해 주는 프로토콜입니다. 네, 그러면 잠깐 5 분만 쉬고요. 계속해서 TC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